앤디 킴 연방하원의원이 4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젯밤 뉴욕에서 열린 가톨릭 자선 행사 연례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알 스미스 디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하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로버트 K 케네디의 부인 에델 케네디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크교 지도자 암살 공모 사건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의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시나르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시 지하철에서 2건의 중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오는 11월 5일 뉴저지 본선거를 불과 몇 주 앞으로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은 4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130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는 바쇼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막판 선거 캠페인 활동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앤디 킴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후보 선거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9월 3분기 동안 김 의원은 약 240만 달러의 후원금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연방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한 이후 총 1,14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바쇼 후보 측은 3분기에 후원금 모금 95만 7,127달러, 대출 22만 5천 달러 등 약 12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쇼 후보는 올해 초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총 4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모았지만 이 중 200만 달러는 대출 형태의 후보 개인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확보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면서 선거 캠페인 지출 비용도 차이가 커 지난 3분기 김 의원은 선거 캠페인을 위해 약 25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바쇼 후보는 약 93만 달러 지출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의 선거 자금 모금은 풀뿌리 유권자들의 소액 기부가 많았습니다. 3분기 총 3만 4,170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기부금 평균은 62달러 20센트로 소액이었습니다. 전체 후원금 중 95%가 100달러 이하이고 기업이 만든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는 전혀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김 의원은 4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130만 달러를 확보하고 있는 바쇼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 의원이 막판 선거 캠페인 활동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젯밤 뉴욕에서 열린 캐톨릭 자선 행사 연례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2번의 암살 시도에도 신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길현민 기자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밤 뉴욕에서 열린 가톨릭 자선 행사인 알 스미스 연례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가 치열한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가톨릭 자선단체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으는 행사로 전통적으로 양당의 후보들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내 멜라니아와 함께 저녁 만찬에 참석해 오랜만에 멜라니아의 모습이 공개석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가 공개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보인 건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빌드 블라지오 전 시장, 그리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코미디언 짐 개피건이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의 입장료는 인당 $5,000에 달하지만 전석 매진됐으며
모든 수익금은 뉴욕 가톨릭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과 9월 자신을 겨냥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신의 섭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신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새삼 매우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알 스미스 디너에서 참석하지 않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뉴욕에서 열린 알 스미스 연례 만찬에 참석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자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가톨릭 자선단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But I must say I was shocked when I heard that Kamala was skipping the Al Smith dinner, a long tradition for both Democrat and Republican candida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attend this dinner. Always it's a rule. You got to go to the dinner. Otherwise, bad things are going to happen to you from up there.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비판과 조롱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조롱하듯 해리스에게 이번 기금 마련 행사가 미니애폴리스의 약탈자들과 폭동자들을 석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왔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President Harris, to accept your invitation, I guess you should have told her the funds we're going to bail out the looters and rioters in Minneapolis, and she would have been here, guaranteed she would have been here. 트럼프는 또 해리스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비롯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연방 부패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애덤스 시장에게 행운을 빈다고 저격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를 향해 농담을 던지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 곁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모프는 첫 번째 결혼에서 딸이 다니던 사립학교의 교사와 불륜 관계였고 이 교사가 임신까지 해 결국 이혼한 것으로 전해지며 에모프 역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뉴욕 대주교인 티모시 돌란 추기경은 이번 디너는 원래 화합을 목적으로 한 행사였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는 향수와 안락함을 위해, 2세대는 소수계로서 느낀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타임즈는 여러 한인이 저마다 이유로 미국을 떠나 모국인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던 1세대 한인 중 은퇴 후 역이민을 택한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은퇴한 한인 1세대의 역이민의 주요 이유로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떨쳐내고 모국에서 안락함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또 2세대는 소수계로서 느낀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2세들이 한국 재외동포 비자 등을 통해 현지 기업체, 대학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역이민 생활의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실도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들은 때로는 나이가 들어 한국 정부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일부 선입견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한인 2세가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쉽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며 미국 출신 한인을 기회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인들은 역이민 후 겪는 가치관과 문화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자리를 찾을 때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거나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한 한인은 9,379명으로 2013년보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는 현재 47,406명으로 2010년보다 1.3배 늘었습니다. 또 2023년 한국 국적을 회복한 4,203명 중 60% 이상이 한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재외동포 단체 지원 사업 추가 수요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추가 수요 조사인데요. 앞서 재외동포청이 결정한 지원단체의 일부 사업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포청은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재외동포단체가 해당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중점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 사업은 교류 증진과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외동포 조사 연구단체 활동, 한인회관 차세대 동포 인재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지난 7월 수요 조사 당시 중점 지원 사업으로 꼽혔던 사업 중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재외동포 경제 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등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사업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단체들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단체 현황 조사서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로 지원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 부합하면서 재외동포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시 단체 회원 간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향할 계획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로버트 F. 케네디의 부인 에델 케네디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나눈 대화에 대해 입모양만 보고 유추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DC 세인트 매슈 대성당에서는 로버트 K. 케네디의 부인인 에델 케네디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전직 대통령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눈 비공식 대화에 대해 입술 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유추하는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17일자 기사에서 입술 모양으로 대화 내용을 유추하는 전문가인 독순술사의 분석을 인용해 에델 케네디 여사 추모식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간의 대화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는 나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동의하며 시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전문 독순술사 제레미 프리먼에 의해 분석된 입술 움직임을 바탕으로 번역됐습니다. 프리먼은 이 대화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며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해리스와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이번 독순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이번 대화가 2024년 선거 상황을 솔직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 해석이 부정확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어제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크교 지도자 암살 공모 사건과 관련해 인도 정부의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지속됐던 인도와 서방 간의 긴장 요인으로 인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적 갈등이 절정에 달해 각각 상대국 외교관 6명을 추방하며 격돌했습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입니다. 어제 미국 법무부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크교 지도자 암살 공모 사건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의 공무원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39세의 비카시 야다브는 지난해 처음 드러난 암살 음모와 관련하여 청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야다브는 여전히 도주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를 기소하고 그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지난 1년간 인도와 서방 간의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는 범죄 활동에 대해 인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적 갈등이 절정에 달해 각각 상대국 외교관 6명을 추방하며 격돌했습니다. 청부 살인 음모는 지난해 연방검찰이 한 남성 니킬 굽타를 기소하면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수정된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 5월 굽타는 야다브의 지시에 따라 한 인물과 접촉했으며 그를 범죄 공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장에서 언급됐듯이 그는 마약 단속국과 협력하는 비밀 정보원이었습니다. 굽타는 해당 인물에게 청부업자를 고용해달라고 요청하며 성공 보수로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 중 1만 5천 달러가 야다브의 동료에 의해 마약 단속국의 비밀 정보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암살 계획이 2023년 6월에 구체화되면서 야다브는 굽타에게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크교 지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굽타는 이를 마약 단속국의 비밀 정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야다브는 암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굽타에게 지시했으며 굽타는 목표 인물인 쿠르파트완트 싱 판눈의 사진을 야다브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당국은 판눈의 암살이 지난해 6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에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나자르 총격 살해 사건 이후 며칠 후에 일어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확인된 가운데 백악관은 그동안 악화일로였던 중동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새 기회로 평가하고 미국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신와르 제거를 축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는 이제 10월 7일 같은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뒤 오늘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좋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왔다며 신와르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지만 이제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야히르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한 것은 이스라엘군의 신병 부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대는 16일 가자 남부를 순찰하던 중 소수의 전투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3명의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 발포로 민병대가 숨은 건물의 아래쪽이 무너졌는데 건물을 수색하다 신와르와 흡사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의 특수작전 요원과 정보 관련 인사들에게 가자 지구에 숨어있는 신와르와 다른 하마스 지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도 신와르를 포함한 하마스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추적하는 데 미국의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미국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이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며 가자지구 사람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인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수일 동안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수주 동안 신와르가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소개한 뒤 종전을 위한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믿으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납치한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기습 테러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시 지하철에서 2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건의 피해자 모두 흉기에 의해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중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 4시 30분경 웨딩홀 웨이터인 피해자 남성 네달 키페야는 베이리지 에비뉴 지하철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플랫폼에 서 있다가 아마존 자켓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칼로 눈을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눈에 띄는 외투를 입은 용의자는 즉시 도주했고 눈에 상처를 입은 키페야는 뉴욕대 랑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키페야는 안화 골절을 당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현재 수술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형제인 제이 키페야는 설령 누군가 잘못을 했더라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동생이 과거 불화에 휘말린 적은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라며 이 사건은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측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격이 발생할 당시 주변에 경찰 혹은 방위군 배치나 주변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분노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가 약속했던 지하철 인력 배치는 제일 중요한 사건 당시에 정작 없었고 이젠 지하철을 탈 때 더 이상의 안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목요일 피해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공격의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으며 용의자는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110번가 센트럴파크 노스 지하철역의 기차 안에서 한 통근자가 여성 승객의 얼굴을 면도날로 베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 아브르는 체포됐고 2건의 중범죄에 대해 기소당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여성이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아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은 올해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436건의 중범죄는 작년 458건에 비해 5%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 하원이 소형 식료품점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미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은 소규모 식료품점이 대형업체와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게 지원하면 식료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이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치솟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 25%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전체의 식료품 시장의 53%를 4대 대형 체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의 점유율 25%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셰릴 의원은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주지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37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12월 7일로 확정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선거 비용을 20%가량 낮췄지만 후보 등록금은 $50,000로 이전 선거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일정은 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일 10월 23일에서 25일, 유권자 등록 기간 10월 28일에서 12월 2일, 후보자 등록일 11월 6일, 후보자 서류 보완일 11월 7일에서 8일, 후보자 기호 추첨일 11월 12일, 우편 투표용지 발송일 11월 15일 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 관리 규정 중에는 후보 예정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서브웨이 지붕에 올라가 일명 서브웨이 서핑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서퍼는 총 163명으로 전년 138명과 비교해 22%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서브웨이 서핑으로 사망한 서퍼는 5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습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전철 서핑을 막기 위한 라이드 인사이드 스테이 얼라이브 캠페인 시행과 함께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에 서브웨이 서핑 컨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등 서브웨이 서핑의 위험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로컬 비즈니스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시작한 오픈 스트리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번에 5에비뉴 보행로 확장 계획 상세안을 공개했습니다. 인도를 늘려 보행자들이 쇼핑센터 인근에 안전하게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구매를 촉진시키겠다는 게 내용입니다. 브라이언트 파크와 센트럴 파크 사이의 5에비뉴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탈바꿈하겠다는 추가 계획으로 인도를 현재에 비해 46% 늘리고 횡단보도를 짧게 만들어 안전성을 제고하며 차선은 현재의 5개에서 3개로 줄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도는 양쪽 각 15피트로 제한돼 있어 보행자에게는 좁아 각 33.5피트로 늘리게 됩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트럼프 타워 2층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자는 오후 4시 20분쯤 5번가 트럼프 타워 2층 로비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다 2층 난간을 뛰어넘어 한층 아래 로비로 떨어졌습니다. 주거, 상업, 소매 공간이 있는 68층짜리 타워의 로비는 대중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